나이 30에 의학 공부를 시작한 슈바이처는 38살에 아내 헬레네와 함께 아프리카 랑바레네로 갑니다. 초기 어려움을 딛고 조금씩 병원의 모습이 갖추어갈 즈음 세계 1차 대전이 터집니다. 슈바이처 부부도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오늘 책 읽어주는 아빠는 금성출판사의 드림북스 피플 스토리 57권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마지막 3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7장 전쟁의 소용돌이. 1914년에 유럽에서 큰 전쟁이 터졌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랑바레네는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프랑스령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독일인들은 포로 신세가 되었다. 독일 국적인 슈바이처와 헬레네도 숙소에서 한 걸음도 나가면 안 된다는 명령을 받았다. 한때는 환자를 돌보는 일도 허락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근방에서 하나밖에 없는 병원이라 곧 진료를 봐도 좋다는 허락에 떨어졌다. 전쟁 중이라 의료 물품을 구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병원 일을 도와주던 원주민들도 급료를 받지 못해 병원을 떠났다. 점점 식량 사정도 나빠져 슈바이처는 그동안 먹지 않았던 원숭이 고기까지 먹어야 할 지경에 처했다. 전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1917년에 슈바이처 부부는 결국 프랑스에 있는 외국인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다. 오강가가 떠나면 아플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던 원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슬퍼했다. 선교회의 한 프랑스인 신부는 배 갑판까지 따라 올라와 슈바이처의 손을 굳게 잡고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그동안 두 분이 이곳에서 펼쳤던 모든 선행에 감사드립니다. 무사하시기를 빕니다. 아프리카에 온 지도 벌써 4년 반이 지났다.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는 배편이 고향이 아니라 포로 수용소라니 슈바이처의 마음은 심란하기만 했다. 슈바이처는 포로 수용소에 도착해서 예전에 치료해준 인연으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때 선생님이 주신 약으로 아내의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책상으로 쓸만한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슈바이처는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초라한 책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책상을 파이프 오르간이라 생각하고 마룻바닥을 페달 삼아 오르간 연습을 하며 괴로움을 잊었다. 슈바이처는 포로 수용소에서도 식민지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틈틈이 생명 경외 사상에 관한 원고를 썼다. 1918년 전쟁은 독일의 패전으로 끝났다. 슈바이처 부부는 교환 포로로 석방되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났다. 기차가 퀸스바흐까지 가지 않아서 두 사람은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때 독일 땅이었던 알자스 지방이 프랑스령으로 바뀌면서 슈바이처도 독일에서 프랑스로 국적이 바뀌었다. 1919년 1월 14일 슈바이처의 44살 생일날에 귀여운 딸 레나가 태어났다. 슈바이처는 늦은 나이에 얻은 딸로 한층 밝아지고 행복해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이었다. 슈바이처는 스위스와 스웨덴, 영국 등 여러 곳에서 초대를 받아 강연도 다녔다. 아프리카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벌인 의료 사업,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이란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은 경험에 대해 강연했다. 전쟁이 끝난 직후라 그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다. 슈바이처는 영국에서 강연뿐만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도 열었는데 연주회의 수익금으로 앞으로 아프리카에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어렸을 때 작은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옳았어. 열심히 피아노를 배워두면 언젠가 쓸모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줄은 작은 할머니도 모르셨을 거야.
1921년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지낸 일을 회상하며 쓴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라는 책을 펴냈다. 그의 회고록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등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그는 이 책에서 아프리카에서 지내면서 느꼈던 식민지에 대한 문제점을 솔직히 지적하였다. 우리 백인들에게 아프리카 식민지의 원주민들을 강제로 지배할 권리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단지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땅에서 물질적 이익을 취할 생각이라면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도와줄 생각이라면 그런 권리가 있지만 이 민족들이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들 자신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나라의 위임을 받아 식민지를 통치한 백인들 가운데는 사실 추장 못지않을 정도로 부정과 폭력과 잔인한 짓을 자행하여 커다란 죄과를 지은 자들이 비일비재하다. 오늘날도 원주민들에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채 지나쳐서도 용서해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식민지 원주민들에게 베푼 호의는 선행이라기보다 백인들의 배가 아프리카 해안에 상륙하던 날부터 그들에게 가해진 수많은 고통에 대한 속죄 행위라는 것이다. 전쟁도 끝났으니 다시 아프리카로 가봐야겠소. 저는 건강이 좋지 않고 레나도 아직 어리니 이번에는 혼자 떠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내 헬레네는 슈바이처의 두 번째 아프리카 여행을 선뜻 이해해 주었다. 1924년 4월 19일 슈바이처는 7년 만에 다시 랑바레네에 도착했다. 오강가, 우리를 잊지 않고 다시 오셨군요. 우리들의 구세주. 슈바이처가 랑바레네에 도착해서 보니 예전에 고생하며 만들었던 병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덤불 속에 있는 옛 병원 자리는 마치 동화 속의 허물어진 성처럼 보였다. 겨우 남아있던 양철 지붕도 구멍투성이었고 슈바이처의 숙소로 가는 길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풀이 우거져 있었다. 슈바이처는 조수와 함께 병원 건물을 보수하기로 했다. 그런데 목재와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슈바이처는 아침부터 몰려드는 환자 때문에 의사 일만 해도 벅찬데 목수 노릇까지 해야 했다. 오랜 포로 수용소 생활로 몸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보다 아프리카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고요한 밀림에 흐르는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의 멜로디가 지친 슈바이처에게 잠시나마 마음의 안식을 주었다. 예전에 이를 거들어 주었던 원주민 조수도 돌아와 주었고 유럽에서도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이 도착했다.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1925년에 병원 건물이 복구되었다. 그런데 그 해에 심한 흉년이 들고 이질까지 퍼지기 시작했다. 이질은 전염이 잘 되어서 환자들을 떨어진 곳에 따로 입원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이질이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의사들의 주의를 따르지 않았다. 이질은 철저한 위생과 깨끗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보호자는 조금만 더 가면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는데도 멀리 가는 것이 귀찮아 오염된 물을 환자에게 주곤 했다. 아, 나는 바보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고생하다니. 슈바이처가 머리를 저으며 한탄하자 그를 항상 곁에서 도와주던 원주민 조수가 말하였다. 박사님은 이 지구 위에서 가장 바보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 전체에 이질이 번지자 슈바이처는 3km쯤 떨어진 곳에 새로운 병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유럽으로 돌아가려던 계획도 접고 병원 건축에 온 힘을 기울였다. 1927년 병원 건물이 일부 완성되어 환자들을 그곳으로 옮겼다. 병원다운 병원이 이제야 마련되었다. 이 병원은 깨끗하군. 정말 멋져. 슈바이처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원주민들을 보고 함께 기뻐하였다. 병원 근처의 농장에서는 바나나, 파파야, 기름 야자나무 등을 가꾸어 병원 식량으로 쓸 수 있게 했다.
밭에는 고구마, 토란, 땅콩이 무성하였으며 벼농사도 지어 쌀을 거두어 들였다. 이렇게 하면 마을에 도둑도 없어지겠지. 네, 박사님. 바나나는 남아 돌아서 썩을 정도로 잘 자랍니다. 이로써 랑바레네에는 하루에 200명 이상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병원이 들어섰고 환자들이 먹을 식량도 풍부하였다. 슈바이처는 이제 마음 놓고 유럽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이해 7월에 슈바이처는 랑바레네를 떠났다. 귀국하여 집에 가니 딸 레나는 벌써 8살이 되었다. 슈바이처가 고향을 방문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신문 기자와 마을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 기차역에 나와 있었다. 기차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우르르 기차의 1등실로 몰려갔으나 슈바이처가 보이지 않았다. 슈바이처는 기차의 맨 끝에서 걸어 나왔다. 신문 기자가 슈바이처를 발견하고는 물어보았다. 아니, 박사님, 왜 3등실에서 나오십니까? 그러자 슈바이처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음을 띠며 말했다. 이 기차에는 4등실이 없어서 3등실에 타고 왔습니다. 슈바이처는 이제 귄스바흐의 목사 아들만도 아니며 랑바레네의 의사만도 아니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슈바이처를 직접 만나고 싶어 했고 그의 강연과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듣고 싶어 했다. 제8장 아프리카의 성자. 1929년에 슈바이처는 아내 헬렌에 함께 일할 의사들과 세 번째 아프리카행 배에 몸을 실었다. 슈바이처는 랑바레네에 도착하여 새로운 병실과 직원들이 거처할 수 있는 숙소를 더 지었다. 랑바레네의 병원은 그전보다 시설이 좋아지고 의사와 간호사도 늘어 슈바이처는 예전처럼 힘들이지 않고 환자를 돌볼 수 있었다. 그의 병원은 멀리까지 소문이 나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도 진료를 받으러 왔다. 배를 타고 몇 주일이나 걸리는 먼 거리였다. 고통에 시달리던 원주민들은 말끔하게 병이 낫자 슈바이처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당신은 신입니다. 신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소.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뭐라고요? 오강가와 우리가 형제라고요? 슈바이처는 피부색이나 국적, 종교와 상관없이 모두가 형제요, 친구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동물과 식물 등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였다. 그의 생각에 감화되어 원주민들도 함부로 벌레를 잡거나 지렁이를 밟지 않았다. 슈바이처는 그 후에도 유럽과 아프리카를 몇 번이나 오갔다. 1938년 4월은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땅을 밟은 지 꼭 25년이 되는 때였다. 이날을 기념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료기계와 돈을 기부하였다. 하지만 슈바이처는 세계가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려고 하자 마음이 착잡하였다. 무엇보다 생명이 있는 것들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어째서 전쟁을 하여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일까? 슈바이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1939년 세계는 또다시 전쟁의 포화에 휩싸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것이다. 슈바이처는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랑바레네를 떠나기로 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항구에도 크고 작은 군함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꾸었다. 랑바레네를 떠나 있으면 여기는 그전처럼 쑥대밭이 되고 말 것이다. 슈바이처는 고향에서 잠깐 동안 머물다가 다시 랑바레네로 돌아가는 배를 탔다. 첫째, 약이 필요해.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니 미리 물품을 준비해야겠다. 전쟁 기간에는 약뿐만 아니라 식량도 부족해서 슈바이처는 앞으로 병원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랑바레네의 유럽인들도 햇빛 가리개 모자 대신에 무거운 철모를 쓰고 전쟁터에 나갔다. 유럽인들이 벌인 전쟁에 그들의 식민지인 아프리카인들도 동원되어 수많은 흑인들이 유럽으로 끌려갔다. 왜 죄 없는 아프리카인들이 전쟁터로 끌려가 죽음에 내몰려야 하는가? 슈바이처는 항구에서 아들을 수송선에 태우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노파를 보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1940년 전쟁은 아프리카 땅까지 확대되었다. 랑바레네는 연합군이 점령하였지만 아직 독일군이 버티고 있어 연합군과 독일군의 전투기가 아프리카 하늘에서 서로 맞붙어 싸웠다. 그러나 적십자사 덕분에 슈바이처의 병원은 포탄의 피해를 입지 않고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기쁜 일은 아내 헬레네가 슈바이처가 있는 곳으로 온 것이었다.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당신이 무사히 도착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요. 슈바이처와 헬레네는 매우 기뻐했다. 헬레네가 거들어준 덕분에 슈바이처는 안심하고 병원 일에 온 힘을 다할 수가 있었다. 처음에는 하늘을 찌를 듯 대단했던 독일군의 기세가 날이 갈수록 차차 꺾이기 시작했다. 독일군은 연합군에 자꾸만 밀려 후퇴를 거듭한 끝에 아프리카에서도 완전히 물러났다. 마침내 전쟁은 1945년에 연합국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류는 치유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상처를 입었다. 더 이상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자폭탄 때문에 세계가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라도 인류가 나서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합니다. 슈바이처는 생명의 존엄성과 세계 평화를 주장하였고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다. (1954년) 가을에 슈바이처는 노르웨이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 기념 강연을 하기로 했다. 배와 기차를 이용하여 한참 만에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 도착했다. 오슬로 시 전체가 슈바이처를 환영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슈바이처의 연설을 듣기 위해 1,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다. 슈바이처는 작은 돋보기 안경을 쓰고 프랑스어로 된 원고를 45분 동안이나 읽어내려갔다. 그것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슈바이처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자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 의사들이 슈바이처가 있는 랑바레네로 찾아왔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재벌가의 아들로 슈바이처처럼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늦은 나이에 의술을 익힌 백만장자 멜런이었다. 멜런은 상속받은 재산을 다 털어 카리브해의 아이티에 병원을 세우고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였다. 존경하는 슈바이처 박사님께 잡지에 실린 박사님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고통 속에 사는데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하는 말씀은 저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었습니다. 30이 넘은 늦은 나이지만 저도 박사님처럼 의사가 되어 그 뒤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를 먼 곳에서 박사님을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해 주십시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레리머 멜런. 친애하는 멜런 씨에게 저는 당신이 저의 철학과 사업에 보여준 관심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기사가 당신이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싶다는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생을 남에게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은 축복할 일입니다. 소중한 친구이자 동료로서 당신에게 저의 마음을 전하며 부디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랑바레네에서 알베르트 슈바이처. 그들은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의학 공부의 어려움, 종교에 대한 이야기, 병원을 운영하는 문제, 핵 문제와 세계 평화 등에 대한 편지를 30년 가까이 주고받으며 형제애를 나누었다.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 상금으로 랑바레네에 나환자 병동을 새로 지었다. 그 사이 랑바레네의 병원도 규모가 커져서 의사와 간호사도 수십 명에 달하고 수백 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병실도 갖추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보내온 지원금으로 약품도 넉넉하게 마련할 수 있었다.
제9장 성자의 마지막 길. 매일 아침 일찍 80살이 된 슈바이처는 의사들과 나 환자들이 있는 병동을 향하여 걸어갔다. 슈바이처가 귀여워하는 개 추추도 함께했다. 슈바이처는 열대의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 위해 몇십 년째 쓰는 똑같은 모자와 햇볕에 그을린 팔을 덮은 흰 셔츠, 여러 번 빨아서 빛이 바랜 바지와 허름한 검정 구두 차림이었다. 은빛 머리카락에 멋스러운 콧수염이 무척이나 인자해 보였다. 허리는 조금 앞으로 굽었지만 여든의 나이로는 보이지 않을 만큼 정정한 모습이었다. 슈바이처는 나 환자의 골마 터진 곳을 깨끗이 닦아내고 약을 발라주었다. 병실을 한참 돌다 보면 다리와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지쳤다. 하지만 이내 쉬고 있는 슈바이처의 주위로 동물들이 몰려와 그를 위로하는 듯하였다. 내 친구들이 왔구나. 나는 아직 괜찮아. 처음 헬레네와 함께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닭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곤 했는데 이제는 병동만 몇 채가 있는 어엿한 병원으로 자리를 잡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걱정 마요. 그는 다시 한번 랑바레네에서의 생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슈바이처는 1960년에 가봉 공화국으로부터 국가의 최고 훈장을 받게 되었다.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보다 더 기뻤다. 랑바레네의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가봉 국민들, 더 나아가 아프리카인들 모두 그를 축하하고 존경하였다. 하지만 함께 기쁨을 나눌 헬레네는 3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슈바이처는 자신의 아프리카행을 반대하기는커녕 간호사 공부를 하면서 평생 힘이 되었던 헬레네를 잃고 한동안 시리에 빠졌다. 헬레네의 빈자리를 채워준 것은 딸 레나였다. 레나도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하였다. 슈바이처의 서재는 약 20제곱미터 정도의 공간으로 대낮에도 침대 위로 흰 모기장이 쳐져 있었다. 머리맡에는 언제나 석유 등잔이 놓여 있어서 이곳에서 책을 읽고 원고와 편지를 썼다. 야자나무 잎 사이로 달빛이 새어들 무렵이면 하루 일과를 마친 슈바이처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음악은 슈바이처에게 또 하나의 휴식처였다. 어둠이 내린 밀림에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 원주민들이 슈바이처의 서재에 모여 피아노 치는 슈바이처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연주를 들었다. 슈바이처의 서재는 곧 작은 연주회장이 되었다. 기력이 점점 잦아드는 슈바이처에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친구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편지를 썼다. 자네가 다시 답장을 받기 전에 아마도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슬퍼하지 말게. 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불쌍한 이들을 섬기는 사업에 60여 년 동안 몸 바칠 수 있었고 90세의 늙은 몸을 이끌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일을 계속할 수 있으니 말일세. 1965년 9월 1일 전 세계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슈바이처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도 소용없이 슈바이처는 9월 4일부터 혼수 상태에 빠졌다. 스위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급히 달려온 딸 레나가 아버지의 곁에서 간호를 했다. 집 밖에는 수많은 원주민들이 말 없이 서 있었다. 슈바이처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무엇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거렸다. 레나는 뭔가를 깨닫고 급히 피아노 앞에 앉았다. 슈바이처는 깊은 꿈속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어렸을 적 작은 할아버지 댁에서 처음 배웠던 바흐의 곡이었다. 슈바이처는 행복했다. 아름다운 피아노 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1965년 9월 4일 늦은 밤 슈바이처는 평화로이 눈을 감았다. 피아노를 치는 레나의 손가락은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원주민들은 평생을 자신들과 함께한 슈바이처의 마지막 가는 길에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다. 슈바이처는 마음의 고향 랑바레네의 병원 바로 옆
사랑하는 아내 헬렌의 곁에 함께 묻혔다. 슈바이처는 세계 평화와 아프리카 랑바렌의 원주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한평생을 바쳤군요. 가봉 랑바렌에 있는 슈바이처 병원은 지금도 전 세계 의사들의 봉사 성지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는 오늘로써 마무리가 됐네요.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을 읽을까요? 여러분들이 읽고 싶고 또 알고 싶은 위인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천해 주세요. 저도 책과 인물을 고르는데 상당히 고민스럽거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